네,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잠시 뒤 11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사퇴에 맞춰 대장동 의혹 관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잠시 11시부터 이제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만나니까 그 얘기부터 하자면 이제 뭐 이상한 건 아니죠? 그 다 만나왔기 때문에 그 만나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여당의 대권 후보가 뽑혔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뭐 아무래도 만나서 축하도 하고 덕담도 하고 그리고 지지를 표명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선에 만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에 청와대가 유권 해석도 부탁을 했고 그래서 만남에 문제 없다 이런 유권 해석도 받았다고 하던데 근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 만나는 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야당 대표는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제 기억엔 박근혜 후보 당선됐을 때도 이명박 후보 만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은 늘 저렇게 얘기하고 흠집 내고 그러는 것인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뭐 그 자리에서 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제 명실공히 대권 후보로서 대내외에 인정받는 그런 것이 되죠. 그냥. 국내힘은 그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가 만나는 거에 대해서 시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만남 자체가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건지 괜찮은 건지 어때요? 시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후보 시절 또 박근혜 후보 시절에 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장동 관련한 수사가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문제 제기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가 다르게 계속 의혹이 나오고 뭐 좀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성 사장이 이제 사실상 그 이재명 그 시장의 명예에 의해 가지고 사찰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칫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오히려 수사를 위축시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그 어제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아마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를 정말 중립적으로 관리하라. 이거에 대한 얘기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의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사실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게 의전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11시에 가서 만나는데 밥도 안 먹고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극력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내일 뭐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또 차를 마시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정해졌고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나서 원팀과 드림팀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대선 그 후보였던 분들과도 같이 화합이 잘 될까요? 나머지 후보들은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순간부터 그 축하하고 지지를 선언한 셈이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네,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잠시 뒤 11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사퇴에 맞춰 대장동 의혹 관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잠시 11시부터 이제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만나니까 그 얘기부터 하자면 이제 뭐 이상한 건 아니죠? 그 다 만나왔기 때문에 그 만나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여당의 대권 후보가 뽑혔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뭐
아무래도 만나서 축하도 하고 덕담도 하고 그리고 지지를 표명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예. 뭐 그 정도 선에 만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에 청와대가 유권 해석도 부탁을 했고 그래서 만남에 문제 없다 이런 유권 해석도 받았다고 하던데 근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 만나는 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야당 대표는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제 기억엔 박근혜 후보 당선됐을 때도 이명박 후보 만났던 걸로 만났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은 늘 저렇게 얘기하고 흠집 내고 그러는 것인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뭐 그 자리에서 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예. 이제 명실공히 대권 후보로서 대내외에 인정받는 그런 것이 되죠. 그냥. 국내힘은 그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가 만나는 거에 대해서 시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만남 자체가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건지 괜찮은 건지 어때요? 시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후보 시절 또 박근혜 후보 시절에 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장동 관련한 수사가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문제 제기가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하루가 다르게 계속 의혹이 나오고 뭐 좀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성 사장이 이제 사실상 그 이재명 그 시장의 명예에 의해 가지고 사찰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칫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오히려 수사를 위축시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그 어제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네. 아마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를 정말 중립적으로 관리하라. 이거에 대한 얘기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의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사실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게 의전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11시에 가서 만나는데 밥도 안 먹고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극력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내일 뭐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또 차를 마시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정해졌고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나서 원팀과 드림팀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대선 그 후보였던 분들과도 같이 화합이 잘 될까요? 나머지 후보들은 네.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순간부터 그 축하하고 지지를 선언한 셈이 되었기 예.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는 일부가 네. 대다수는 아닌데 일부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이재명 후보를 반대했던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 대단히 일부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였는데 남경필 후보를 찍자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뭐 대부분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이고 민주당 당원도 많기 때문에 서서히 해소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네. AI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A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 후보가 낙선하고 B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을 확 바꿔서 나는 이제 A 후보에서 B로 옮겨간다. 이건 정말 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AI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서서히 그리고 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왜 같이 노력해야 되는지 뭐 이런 판단들을 하시면서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바뀔 것 같고요. 저는 그 외람되지만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의 중립적 관리를 요구할 것 같지 않아요. 청와대가 선거 관리하는데 아니거든요. 그건 뭐 행안부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을 더 가장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 한번 짚어볼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후보 지사직 사퇴에 맞춰서 공세주의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일단은 대장동 TF 국민검증 특위로 확대를 했고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열었고 또 원희룡 후보는 고발장을 접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공세주의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준비를 많이 했다는 뜻이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 날 이건 컨벤션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거고 지금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가된 게 직권남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을 옮겨가면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았을 것이다. 그분이 이재명일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공세를 취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무너진 것은 그 공세의 시작이 화천대유에 이재명 후보 아들이 근무한다였는데 엉뚱하게 곽상도 의원 아들이 근무하고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그거로부터 사실 첫 단추가 무너졌고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쟁점이 옮겨갑니다. 뭘로 옮겨갔냐면 배임으로 옮겨갔어요. 그 배임의 핵심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나중에 왜 안 넣느냐였는데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배임을 아직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상 법적으로는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으로 넘어갔는데 이 직권남용의 경우도 들여다보시면 지금 뭐 단정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시장 지시 같은 게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공개된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되게 말을 돌려서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그래서 시장이 했다는 정황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곳이라 저는 대선 기간 중엔 온갖 의혹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혹 제기는 증거와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황만으로 하는 의혹 제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이재명 후보가 그때 왜 그만두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증명하는 건 국민의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예. 팩트체크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녹취록, 이 녹취록 내용 이제 사퇴 종용 논란에 지금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이거는 뭐 국민의힘의 공세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지금 그 황무성 사장 임기가 반이나 남았는데 퇴임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명의였다라고 황무성 사장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녹취록에 근거해가지고 그거를 언론이 취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일날 상황이 뭐냐면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하급자가 사장한테 와서 오늘 중으로 사표 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황무성 씨가 그게 시장의 뜻이냐? 라고 하니까 그것을 시인하는 발언을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시점에서 또 공교롭게도 그 바로 직후에 화천대유 법인이 설립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동규란 사람, 유한기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황무성 사장을 제껴야 실질적으로 이 화천대유 쪽에서 원하는 방식의 구성이 된다. 대표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1,822억이라는 확정이익이 아니라 과반, 50%의 이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황무성 사장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국민의힘의 공세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하느냐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온 것만 하더라도 지금 분명하게 지금 이재명 지사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왜 물러났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녹취록을 공개한 사람이 압박을 받아서 녹음을 했고 당사자가 시장의 명으로 생각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직권남용 문제 이전에 실질적으로 민간 쪽에서 화천대유 쪽에서 과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짜기 위해서 황무성 사장이라는 사람을 몰아낸 것, 즉 이번 대장동 사건의 배임 문제가 1차적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금
직권남용으로 지금 깜빵에 가 있잖아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래서 그 혐의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황무성 사장의 녹취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언론만 제기했는데 지금 당장의 질문이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거 아닙니까? 언론이 고발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사실은 언론도 제기했지만 국민의힘의 TF에서 뭐 자료를 같이 공개하면서 고발한 거 아닙니까? 이건 팩트고요. 그리고 그랬다 그래서 뭐 문제입니까? 야당 입장에서 일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단정적인 부분들이 저는 녹취록을 그 언론에 나온 녹취록만 봤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명임을 시인했다는 부분 없어요. 없고 아 이쪽이 뭐 그 이쪽 분위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쪽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립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도 말을 돌리고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뭐 나는 이것을 시장의 명의라고 황 사장이 생각했다.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추측은 자유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시장 시절에 유동기를 통해서 황 사장을 물러나라고 했다. 지금 이런 걸 맞추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맞추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의혹이 제기됐으니 이것도 고발했잖아요. 그럼 또 수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죠.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특검하자고 하겠죠. 그럼 특검하면 박영숙 특검 선정할 겁니까? 저는 특검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특검할 사람이 있나. 가장 그래도 특검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되는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한테 외제차 받고 그리고 이번에도 100억을 친인척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친인척의 자회사에 아들이 취직하고 화천대유에 딸이 취직하고 그리고 지금 2011년 저축은행 사건 1,155억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예.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막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특검할 사람은 있는 건가 이런 의심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좀 예. 보태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무성 사장이 이것을 녹취록 최초로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이재명의 명의라고 생각하는 게 이 유한기와의 대화, 기획본부장 유한기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으로부터도 압력을 받았고 뭐 당연히 유동기로부터는 압력을 받았다. 그래서 시장의 명의라고 생각한다. 예. 라는 게 지금 그 황무성 사장의 진술이에요. 예, 그리고 언론에 그 나온 사람 녹취록도 생각이잖아요. 예, 언론에 나온 녹취록도 보면요. 이렇게 그 정태근 의원님 말씀처럼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보도한 것도 있어서 그렇게 또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가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토론회 좀 볼까요? 국민의힘 충청 지역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전과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그 전에는 서로 뭐 비방도 하고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거든요.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대장동 같은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특권 측에 편입이 된 사람입니다. 그냥 어릴 때 뭐 가난하게 컸다는 걸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좀 뭐 마치 뭐 흙수저다 하면은 그냥 어려운 입장을 다 이해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무참하게 한번 패주고 싶다. 이재명 지사를 키우는 정오심입니다. 사회에 대한 정오심. 그런 이재명이 예.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이 지지층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난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우리 홍 후보님 그 조 패주고 싶다, 조 패버리고 싶다 이거는 우리 홍 후보님 18번 아닙니까?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예. 이재명 지사는 정오심의 발로고 예. 그거는 좀 다르죠. 우리 홍 후보님 정의감에 발로고. 언론사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문제는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한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홍 어떻습니까? 후보님의 그 공약과 그 말씀에 뭐 상당 부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 네, 정태근 의원님 좀 그전 토론과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이 달라졌죠. 예.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제 여론조사가 한 그 기관에서 발표가 됐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거의 40% 육박하는 정도로 이 민주당을 10% 이상 앞서는 조사가 나왔는데 후보 간의 1대1 대결을 보니까 다 지는 거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후보들의 공방에 대해서 우호적이 않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알게 됐던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후보를 결정할 때 네. 먼저 당원들 투표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앞에서와는 다르게 50%를 반영을 해요. 근데 대략 지금 이제 당원들이 한 56만, 60만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실제로 당원들이 뭐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실언, 뭐 실수 이런 것도 있었지만 특히 막판에 가서 뭐 윤석열의 망언 리스트, 그러니까 또 홍준표의 망언 리스트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당원들 내부에서 우리가 밀어가지고 정권 교체를 낼 후보들이 왜 저래?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도 문제지만 당원 투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에 1대1 토론도 있긴 합니다만 네. 또 이번 주 1대1 토론은 또 원희룡, 윤석열 후보가 붙고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 붙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대립각이 좀 예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조사 여론 토론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방 강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즉 투표를 하는 당원들을 상당히 의식한 토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어제 충청 토론이 저렇게 진행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어제 충청 토론 전에 그 여론이나 상황을 캠프들이 확인하고 캠프끼리 이렇게 이번 토론에는 좀 적당히 합시다 이런 합의도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각 캠프에서 지금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뭐 경선들 문제가 이제 정해지는데 네. 초미의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캠프라고 그런다면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계속 돌려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의 지지도는 올라오고 있는데 후보들의 지지가 떨어진다.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당원들 투표는 목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예. 지금 이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그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홍준표가 그랬다는 거예요. 캠프에서 내가 좀 마청의 이미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다음 주 초에 진행되는 당원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새 그러면 어제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 토론회 보시면서 어때 재미있어요? 아니면 어때요? 저는 어제 토론회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그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언론 개혁이 무엇이냐는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예. 갑자기 언론사끼리 경쟁을 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언론 자유란 언론사, 즉 언론기관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은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워낙 언론을 탄압했기 때문에 사주들은 대체로 유신 정권과 타협을 했고 그 사주들과 유신 정권이 손을 잡고 기자들을 탄압할 때 그 기자들이 언론 자유를 위해서 몸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도 130몇 명, 137명 제 기억에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34명 정도 해직됐다고요. 그러면서 언론사 기자들이 그것도 젊은 기자들 중심으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워온 역사인데 갑자기 언론사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오늘 아침 쭉 찾아보니까 어느 곳에도 이 중요한 사안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저로서는 별로 특이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냥 당원 투표를 겨냥해서 이재명 후보를 집중 타격했다는 것. 예. 그건 뭐 공통적으로 그랬고. 그리고 좀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개혁이 복수로 느껴지는구나.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했던 계곡 정비는 복수의 발로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다 이해가 되죠. 당원 투표를 앞에 두고
상대당 후보를 공격하면 한다는 전략은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다른 거는 특이할 사항이 별로 없었는데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하나는 언론개혁, 언론관, 윤석열 후보 언론관이 정말 어처구니 없었는데 언론이 너무 조용하다. 네. 토론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싶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KBS 하나를 놔두고 민영화하겠다는 큰 구상을 밝혔는데 이것도 평소 같으면 언론계에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사안인데 왜 언론은 조용할까? 동의하는 걸까? 그래서 마지막에 생각해 보니까 토론회를 안 본 것 같습니다. 아, 예, 저희 다음으로는요. 중간중간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나왔는데 경선룰. 오전 10시부터 국민의힘 선관위가 대선 최종 경선 여론조사 방식 논의에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후보별로 이제 양자 대결을 하는 게 좋겠다, 사지선다로 하는 게 좋겠다. 또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후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주시죠.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를 할 때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원희룡 이것을 4번을 물어봐서 그것을 가지고 또 당원들 거를 합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 이재명 후보하고의 관계에서 누가 가장 더 경쟁력이 있냐. 그래서 뭐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중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냐. 이렇게 뽑자는 걸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일 좋으면은 양자 거를 갖다가 2개를 다 여론조사 2개 기관을 해서 합산을 하면 되는데 예. 지금 어저께 검토를 하면서는 합산하는데 그게 비율상의 문제가 안 맞아가지고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취소한 상황이어서 지금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4번을 물어볼 건지 아니면 원래대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4 후보를 동시에 제기하는 이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하나 지금 접점이 나온 것 중에 그러면 그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의 응답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자라는 것들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태까지는 그 조항을 넣어서 한 적은 사실 없거든요. 앞에 그래서 넣는다는 이유가 역선택 때문에 그렇죠, 넣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대략 지금 당원 투표에서 10% 이상을 앞서게 되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난주에 이제 실수가 사실 좀 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룰 그 논의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선관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사지선다형 그러니까 1대1로 붙이는 거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번 여론조사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예. 경쟁 4명 후보 중에서 누가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라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것 중에 어떻게 좀 보완을 할 것인가 요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네, 사지선다 대 양자 대결 후보들 간의 경선룰 관련한 의견이 좀 대립한 이런 양상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거 뭐 국민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이런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걸 다 세팅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그리고 정치인들은 룰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캠프는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전혀 관심 없다. 그래서 이게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죠. 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잠깐 결선 투표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예. 국민의힘은 좀 더 세부적인 것까지 이제 갈등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국민 의사를 반영하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도화한다던가 이런 식의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걸 제도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선관위의 확인, 그 이중 당적 금지 이런 부분 그거에 준하는 확인을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으면 예. 사실 룰 가지고 싸워봤자 이거 소용없어요. 그리고 룰에 대해서는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막판에 정몽준 단일화할 때 정몽준 후보 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룰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서거든요. 네.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뭐 1대1 여론조사를 고집하면 중대 결심한다. 이런 부분은
하여간 룰 미팅과 관련해서 통큰 쪽이 이긴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 이야기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야 반응이 좀 극명하게 엇갈렸던 것 같은데 총평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바라는 건요. 이게 마지막 시정연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야당이 그동안에는 문재인 대통령 계속 흔들어 왔잖아요. 이걸로 저걸로. 코로나로도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그리고 언론과 같이 코로나로 사실은 11월 말에 집단 면역 70% 도달한다는데 못할 거라고 막 했으면 그냥 마지막에는 덕담을 하고 끝내줬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예뻤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고장난 라디오처럼 또 대통령을 비난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논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시는데 잘못했다 국민의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럽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에 국민의힘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대통령 비난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시정연설 잘 들었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이 좀 아름답게 보였을 텐데 예.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 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티켓 시위까지 포함해서 좀 아쉬움을 어떻게 보면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총평 마찬가지로 말씀만 여쭤볼게요. 드리면은요. 어제 대통령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를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동산 문제를 딱 한 번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방송 도중에 대출 규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대출 규제 문제 나오는 이유가 그동안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면서 자산을 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계속 대출을 받아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금융권의 위기가 오니까 대출을 규제를 하고 상환 능력 중심으로 가는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현실인데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그저 계속 잘해왔고 부동산은 과제로 남았다는 게 딱 한마디. 그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국민들하고의 정말 어려움을 대통령은 알고 있나? 마지막 때까지 모르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저는 야당을 떠나서 국민들의 심정이 그랬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고장난 라디오처럼 비난하시는데 너무 죄송해서 네. 그 박수현 대변 홍보수석이 홍보수석이요. 얘기했잖아요. 네.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